안녕하세요. 오늘은 밴드에 제가 올린 글 좀 해설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를 보면은 왼쪽에 빨간 커다란 게 있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적죠. 굉장히 적어요. 무처리, 껍질 제거, 물세척, 물침지, 식초침지, 소다침지, 뭐 어려운 말도 있는데 사과에다가 살충제를 치고 나서 일반 창고에다가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나서 농약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소비자가 먹을 때 10월이나 11월에 수확을 한 사과를 5월 정도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농약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거는 뭐 실험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농약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그런 걸 버티는 농약도 있느냐? 있죠. 있어요. 이제 주로 토양의 살충제이거나 대충 그런 식의 약재들이 뭐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1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고농도로 약을 살포를 했을 때 이 살균제인데 이 가벤다짐이라고 하는 것과 트리플로시트로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약재들이 있어요. 이걸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가벤다짐은 침투를 할 수 있는 약이에요. 침투를 하고 이 에이플 혹은 프린트라고 하는 건데요. 침투를 하기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점쯤 줄 수 있어. 그리고 보호제로서 나머지 한 2분의 1, 얘는 침투만으로 100점을 준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반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살포를 해 놓고 나서 우리 한번 7일 동안 상온에 저장한 다음에 이 말은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일주일 뒤에 분명 농약이 남아 있을 거 아니냐. 안전사용 기준일이 뭐 14일이다, 14일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런 농약을 급하게 농약을 먹기엔 뭐하지만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대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자일 수도 있고 귤, 뭐 포도, 망고일 수도 있고 다양한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에 남아 있는 농약을 좀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건데 이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약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거기에다가 섞으면 잘 안 씻겨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혹은 더 잘 씻겨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100점 만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일 농약을 없애고 내 아이에게 안전하게 무엇인가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껍질을 까내는 방식이죠. 우리가 잔류농약이라는 거를 검사할 때 검체를 만든다라고 해서 전처리 작업을 해요. 바나나도 있을 테고, 뭐 사과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껍질째 같이 넣어버려요. 바나나 껍질은 안 먹잖아요. 근데도 껍질째 같이 넣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아니야. 땅콩 껍질 안 먹잖아요. 선생님, 귤 껍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면은 콩 껍질 먹어요? 안 먹지. 수박 껍질 먹어요? 안 먹지.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그 전처리하는 검체를 만들 때에 검사하는 시료를 만들 때에 껍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잔류 농약이 많게 보이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음, 뭐, 일단은 이거를 잔류 농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두 가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 농약이 비슷한 시간대에서 경과했을 때에 정확하게 증가하든지 정확하게 줄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잔류농약 검사를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일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14일짜리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잔류농약이라는 거를 검사를 할 때 1일, 5일, 10일, 15일까지 있다라고 해보자. 15일. 그래야 딱딱 5씩 되겠네요. 5일. 요렇게만 검사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잔류농약이 여기였어. 그리고 5일 때는 여기였어. 5일째에. 10일째는 여기야. 15일째는 여기야. 그러면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죠. 이게 굉장히 여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8일째에 무엇인가를 출하를 한다라고 하면 8일째 검사한 건 없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8일째는 여기 아니겠어? 13일째는 여기 아니겠어? 야, 이게 한 번도 이 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 길에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는 게 먼저 이 잔류 농약을 어떤 외국에서 새로운 농약이 들어왔다라고 해보자고요. 그 농약을 우리가 농작물에 살포를 했어요. 사과에 뿌리든 뭐 배에 뿌리든 포도에 뿌리든 뿌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찾아낼 거냐라고 하면 각각의 작물에다가 살포를 해보고 그 작물에서 얼마만큼 회수가 되느냐라는 거를 알아내는 회수율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거의 논문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농학학회지 이런 데를 보면 어떤 농약을 어떤 작물에서 그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 필요하느냐? 우리가 잔류 농약이 얼마나 남는지를 알려면 무엇인가 표준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시기에 어느 만큼 줄어든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농약을 GC나 뭐 LC나 이렇게 해서 가스로 하든 액체로 하든 해서 시간을 경과시키게 해서 한 2분 넘게 시간을 주고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피크를 보게끔 해가지고 요 피크로 어떤 농약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농약들을 찾아내는데 특이하게도 요 가벤다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약이 약간 증가를 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약재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약재마다 혹은 그 약재가 어떤 작물에 살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준이 100일 때 껍질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농약을 가장 많이 없앨 수 있는 방식이고요. 식초에 담근 거랑 이 소다에 담근 거랑 뭔가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가벤다짐 하나만 한번 보자고요. 식초에 담궜을 때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39가 남아있는데 소다에다가 담가놨더니 28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이 남아있나요? 이게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과가 있어. 사과에다가 우리가 빙초산이나 혹은 내가 사과 뭐를 해서 식초를 했어. 감식초를 만들었어. 뭐를 해서 식초를 산도 조절용으로 뿌렸는데 얼마나 남아있느냐? 39가 남아있어. 근데 베이킹 소다라는 거를 뿌렸더니 28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베이킹 소다가 여기에 있는 농약들을 씻겨 내려가게 런오프라고 하든 혹은 분해를 시켰든지 간에 농약을 적게 남아있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베이킹 소다라는 게 선생님들 달고나 만들 때 하얀 거 쓰잖아요.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여기 나트륨 이온이 하나 있고 여기 산소가 하나 있고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염기로 작용을 하는 애인데 얘를 농약이랑 같이 해서 살포를 하면 농약을 약간 더 분해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랍쇼 이거를 넣었더니 물에다가 담궈 놓는 거, 흐르는 물에 씻는 거, 식초물에 담그는 것보다 농약을 더 많이 분해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침투하는 약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투하는 약재들은 엔간하면 어느 정도는 늘 남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대파나 사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약을 뿌리고 각각의 약이에요. 아족시스트로빈, 피라클로스트로빈, 보스칼리드, 프록사프록사드, 아유 이름도 어려워요. 이것들을 이제 농약을 대파에다가 살포를 해놓고 씻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각각의 약재잖아요. 얘 침투합니다. 반은 침투하고 반은 침투 안 합니다. 얘도 비슷해요. 이거 전부 다 여기 있는 약재들 침투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침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약재들이에요. 보호도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우리가 그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 요 끓인 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을 가하면 농약이 분해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목이버섯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산 목이버섯인데 거기에서 마침 가벤다짐이 나왔다고 회수한다 라면서 한 2, 3일 전에 나왔고요. 1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목이버섯을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뭐 나무나 이런 거에서 채취를 하는 야생 상태의 것이 아니고 이제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재배사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배사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경우에 다르게 균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균이 증식을 하기가 어렵죠. 진딧물이 하우스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잡아먹을 놈도 들어와야 되는데 하우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 아니고 닫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살균제라는 거를 하우스 내에 버섯을 키울 때 살포를 할 수가 있고 살충제도 뭐 버섯 초파리나 달팽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은 잘 안 드실 수도 있지만 마라탕에 들어가나 봐요. 저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마라탕이 잘 모르면 짬뽕 있잖아요. 짬뽕에도 사람 귀처럼 생겨 있는 목이버섯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목이버섯을 농약이 있는데 봐요. 물에 씻었을 거 아니야. 물에 담궈 넣어서 우려낼 수도 있고 식초에 담그기도 했고 소다에 해기도 했는데 야 이게 100이라고 보면 그렇게 씻었는데 반 이상 남아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약을 우리가 짬뽕을 먹고 하면 많이 먹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먹으면 뭐 몸에 안 좋고 뭐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뭐 생식기가 어떻게 되고 뭐 내분비계가 교란이 되고 탈모가 진행이 되고 온갖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농약을 먹어서 그런 거냐? 대부분 끓여 먹잖아요. 끓여 먹죠. 네. 대파도 끓여 먹고 목이버섯도 끓여 먹고 한번 무엇인가를 가열을 해서 끓이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물론은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는 검사를 했고 작년에도 걸렸었고 의심 가서 올해도 했더니 올해 또 걸렸네. 그러면 유통이 되기 전에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유통된 것들을 회수해야 되고 그거는 소비자가 먹었잖아요. 먹은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생으로 먹지 않지 않냐? 잡채에도 볶아서 넣고, 짬뽕에도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하지 않냐? 그랬을 경우에 기준치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 지금 초과한 게 10배 초과로 나왔으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욕을 디기리 먹겠죠.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으면 네 새끼한테는 먹여라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기온이 상승을 하면 농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논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똑같이 쉽게 말하면 고추라는 작물을 노지에서 재배할 수도 있고요. 하우스에서 시설 재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로 가을과 겨울, 봄에 나오는 거고요. 노지 재배를 하는 거는 늦봄에 심어서 여름, 가을까지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평균 온도가 여기는 28도, 30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을에서 겨울에 하는 거는 가온을 해서 14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만 평균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를 분석을 해보느냐? 똑같은 농약을 살포를 하잖아. 똑같은 농약을 살포를 똑같은 품종에 똑같은 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노지의 기온이 높을 때와 하우스에 찬바람이 불어서 기온이 낮을 때 그 농약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분해되는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여름이고 이게 겨울이 되죠. 겨울에도 오래 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보면 기온이 높아지고 햇볕을 잘 보는 곳에 착과가 되어져 있는 과일에서 농약의 분해 속도가 빠르다. 그런 곳에서 병이 감염이 되고 발병이 쉽게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학자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게 되면은요, 저런 잿빛 곰팡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이게 지금 저 이탈리아의 라임부르그 시험장에서 사과 작목에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잿빛무늬나 잿빛 곰팡이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 그렇지만 탄저는 별로 없었는데 탄저가 점점 생기고 있네. 우리 왜 이런 거야?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생겼죠, 뭐. 그래서 이렇게 생겨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쪽 위에 이제 이쪽에 스위스 있고 이쪽에 아유 이거 너무 조그맣게 그렸네. 오스트리아 있고 예,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는 주요 지역이 여기 이쪽 트렌티노, 볼자노 요런 데 지역 쪽이랑 요 밀라노의 서쪽 이렇게 있고 묘목은 요 밑에 있는 베로나 요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산이 경계에 있는 요쪽에 있는 요 볼자노 지역 여기 티롤 지방이라고 하는데 스티롤이 남티롤이잖아요. 여기는 해발이 200에서부터 1200까지 요 사이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요. 이 바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잘 안 돼요, 농사가. 나무가 그냥 우거지고 밀식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900, 1000 이런 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 알프스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농사도 잘 돼요. 탄저가 어디에서 주로 생기느냐? 바닥에 더 따뜻한 지역 쪽에서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한낮의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한 25도 이상 돼가지고 평균 기온이 한 28도 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는 한낮에 30도를 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데에도 탄저가 좀 발생하고 있어 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이제 슬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대목에 따라서요. 아이고야. 대목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똑같은 품종이야. 그냥 우리 시나노 골드라고 해보자. 저희 줄여서 시골이라고 하는데 시골을 M9에다가 붙여보고 제네바 11에도 붙이고 제네바 935에도 붙이고 935는 M으로 보면 26 같은 거고요. 11은 M으로 보면 9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 41도 M9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대목이랑 또 뭐가 있어요? G 969 41 아유 뭐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품종을 붙여가지고 대목 노출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키워봤을 때 나무가 어떻게 크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나무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탕, 다섯 탕 해먹었던 땅에 리플랜팅 다시 재식했을 때, 재개원을 했을 때 잘 자라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화상병은 좀 어떤 거야? 라는 거. 여기에 면충들 많이 와? 이런 거.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요? 야, 동해에 강한 거야? 라는 거. 이거를 이제 콜드하디라고 합니다. 추위에 잘 견뎌? 라는 거 얘들도 이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냉해를 잘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요 위에 부분이 사이온이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밑에가 이제 루스탁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요 대목 부분이 잘 견딜 수 있어? 여기 기근속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잘 갈라져서 터져? 동해에 잘 견딜 수 있어? 수량성은 어때? 화상병은 잘 견디고 있는 건가? 제식장애는 있어 없어? 이거를 그래서 보통 한 10년 동안 누적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수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17년, 뭐 18년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산하는 곳을 찾아가 보는 거죠. 실제로 찾아가서 야, 저것들 한 3그루에다가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5그루 해놓고 저러는 거 아니야? 싶어서 가서 봅니다. 그래서 라인부르크 시험장도 보고 산미켈레 연구소도 가서 보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규모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크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보고 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든지 저거는 빨리 갖고 와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 괜찮은 대목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냉해 피해를 적게 보면서 화상병에도 강하고 제식 장애를 견딜 수 있는 품종 그러면서 수량도 많이 달고 이런 거 왔다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힘이 있다라는 거니까 힘이 있어야 나무가 살아서 버티고 그 뒤에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얘는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그 이탈리아에 있는 라인부르크 시험장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만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만의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나 전 세계의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질문도 받고 돈 내면 견학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서 돈을 내고 얘는 이게 뭐냐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의 차이는 빨간 사과가 얼만큼 많이 보이느냐의 차이죠. 여기는 빨간 게 좀 별로 안 보이고 여기 빨간 게 좀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이거는 이파리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파리를 얘들이 뭘로 제거할까요? 그렇죠. 한국에도 이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거를 시행을 해보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품질과 이탈리아,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품질과는
고품질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렇게 해서, 물론 저렇게 1차적으로 하고, 사람이 손으로 조금 다듬어서 뭐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형이 이제 구성이 잘 돼야죠. 이제 나무가 이런 식으로 세장방추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계를 적용을 하기가 뭐 이렇게 눕혀서 적용을 하나? 굉장히 어렵겠죠. 눕히면 여기는 뭐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평면적인 평면 수형을 구성해야 이런 기계로 그래서 강도를 어느 정도의 이 바람의 세기를 보통 14m/s까지를 쏴버려요. 이 정도가 우리 재해로 인정되는 태풍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다축에다가 적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과실이 이 축에 쓸려서 생기는 상처를 한국 사람들은 소비자나 중간 도매상이나 용납을 안 해주죠. 뭐 정부가 그런 거 다 정품이야 이러면서 도매시장에서 그런 거 다 기수로 빼지 말고 정품으로 해가지고 농가한테 농가 수치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 정품이 되는데 사과값 비싸다고 사과를 수입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줄 리는 전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 각자의 길로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팔매트 수형을 만들거나 어쨌든 위로 해가지고 구요나 다축의 구형으로 수형으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장비도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보실 때에 항상 선생님들은 뭐에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의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꼴랑 해봐야 2년차, 3년차 짜리를 보면 이거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아마 2년일 확률이 높아요. 얘들 묘목을 되게 좋은 거를 심거든요. 네. 1년차에 요거 심어가지고 1년차 이만큼 키우고 2년차에 키우면서 여기 열매 달고 그게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에서는 평면으로 보일 수 있어요. 축이 많은 게 어이구 수량도 많고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 거의 다 없어져야 됩니다. 축이.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본 걸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어디를 가든 이런 식으로 다축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4개의 축 이상을 쓰는 거는 어렵습니다. 4개의 축을 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따져야 되느냐? 거의 1.8m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45cm? 아니 박사님 20cm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cm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후지 품종이잖아요. 택도 없는. 그러려면 힘이 약한 걸로 가야죠. 힘이 약한 거 뭐 아리수나 시골이나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후지나 가몽이나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뭐 해보시겠다?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합니다. 뭐를 연구를 하느냐? 이 프로엑사디온 칼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비풀이라고 하는 거. 비비풀을 쳤을 때 요 눈과 눈 사이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 절간이죠. 마디 사이예요. 아무것도 안 치면 거의 한 2배 정도. 이게 이제 그 컨트롤이에요. 대조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약간 가지들이 휘면서 짧아진다. 그렇게 해서 짧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지가 장과지에서 꽃눈이 형성되는 거를 막아야 이 다축은 성공할 수가 있다. 다축이라는 것도 밀식 재배의 큰 범위 내에서 밀식이라는 거가 이제 1축으로 밀식도 있고 2축도 있고 다축도 있고 뭐 이런 거에서 밀식 어쨌든 빽빽하게 많이 심으면 밀식이잖아요. 옛날에 뭐 8m, 4m 심다가 뭐 한 6m, 3m 심다가 4m에서 1.5m 이렇게 심다가 요새는 뭐 한 3m에 1m나 3에 0.8 이렇게도 심고 이렇게 가는 게 밀식이잖아요. 그 밀식으로 가면 옛날의 방식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떤 품종이 자기네 지역의 어디에서 이러한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주로 품종을 수입을 해와서 훔쳐오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색으로 속이 빨갛게 무엇인가 되느냐, 정식으로 갖고 왔던 뭐, 아니 얘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좋은 거래라고 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안 될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기후 자체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우스에 고추를 심으면 마디가 길게 길게 나무처럼 자라고, 노지에 심으면 적당히 그냥 자라는 거고, 모래땅에 심으면 되게 안 자라는 거고, 우리는 토양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요. 같은 식물이. 똑같은 식물이 일본에서 나가노나 뭐 아오모리나 이런 데에서 야마나시나 이런 데에서는 잘 됐으나 한국에 왔을 때 잘 될 것이다? 아, 그거는 스가루라는 거를 보면 알잖아요. 스가루가 일본의 나가노나 아오모리에서 빨갛게 될 때까지 잘 됐어요. 버티고. 낙과가 안 되고. 그러다가 요즘 낙과가 되고 있어서 홍스가루라고 해서 이제 개선이 되는 스가루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르기는 착색이 더 빨리 잘 들어오는 거예요. 더 빨리 잘 들어와야 나무에 더 오래 안 달려 있고 더 기후가 온난화가 되더라도 더운 여름을 피해서 일찍 빨개지니까 일찍 수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탈리아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어떤 이런 기능성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해발에서 어느 정도의 기온대에서 적지이겠느냐라는 것들을 해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대목에서 어떤 품종이 좋으느냐, 그러면 그 품종이 어느 지역에서 좋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경은 가몽, 뭐 영주는 골든볼, 뭐 장수는 홍로, 군인은 뭐 아리수,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있잖아요. 영천은 또 무슨 사과 별사과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청송을 빼먹은 뻔했네. 청송, 황금진 사과, 시나노 골드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프랑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맘때였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에는 저의 사진들을 날짜로 검색을 합니다. 8월 24일 이렇게 치면 8월 24일에 찍었던 모든 사진들이 2024년 8월 24, 23년, 21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년 정도부터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이 날짜에 찍은 사진들이 이제 순식간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이 만약에 8월 24일이다 라고 하면 8월 30일을 검색을 합니다. 왜? 지구가 따뜻해졌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씩은 이렇게 미리 앞서서 검색을 해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건데요. 그때 이제 프랑스에 갔었을 때 이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접을 해서 여기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뭐를 과수원을 아주 그냥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수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 부분, 여기 요런 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품종을 갱신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죠. 이 나라에서 대목이 잘 버텨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는 M9이 완전 대세입니다. 거의 뭐 한 90% 이상, 심지어 한 뭐 95% 정도 거의 M9이에요. M9에 뭐 T든 M라든 P든 어쨌든 간에 이걸 쓰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국처럼 M9을 가지고 왔는데 T337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죽었다 그러면
M9을 그렇게 보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죽는데 보급했다가 큰일 나지. 예. 어쨌든 이 나라에서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키우다가 품종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얼른 나 저걸로 키워서 돈을 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미 뿌리, 이 루트의 비율이 엄청나게 큰 값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위에 트리는 이제 조그맣게 접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의 힘으로 이 트리가 금방 이만큼 만드는데 3년이면 충분합니다. 3년을 심어가지고 저렇게 되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이라서 저 방식을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많이 합니다. 폴란드는 사과를 많이 하지만 저렇게 잘 안 해요. 왜? M9을 잘 안 써. 그냥 나라가 춥거든요. 폴란드가 좀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M9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어찌 보면 우리나라 MM106 같은 거? 예. 이런 식의 그 대목을 주로 씁니다. 자, 지금 그 사과를 심으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바이로이드예요. 이걸 이제 바이로이드라고 할 건데요. 이런 얼룩얼룩이 보인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포기. 묘목을 얼른 갈아야 되고요. 저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거나 그런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거를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농가를 보면은요, 위에 보면 그 전동으로 지금 차광 시설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정부의 보조자금 없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차광망을 하고 계시고 밑에 이제 반사필름 피복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물이 막 나와가지고 젖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나무에서 이게 뭐 한 2년차 아니면은 2년차 정도로 보여져요. 2년차인데 2년차에서 하단 부위에 착가가 됐는데 위에 도장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위에도 데이고 밑에서 반사되는 거에 의해서 지금 보통 UVB에 의해서 많이 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이유가 이만한 자구책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즉, 재배를 할 때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 우리가 M9이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밀식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다축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재배 기술도 같이 습득을 하고 가야 되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습득이라 그랬죠. 습득. 익혀서 배우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습득을 하려면은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자료는 누군가가 미리 연구한 자료가 결과로 나와 있어야 습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선 습득이 아니고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득은 뭐냐고요? 몸빵을 한다고요.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시기가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정답으로 가는 길이 여기가 정답인데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품종 새로운 재배 방식, 수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축을 한다거나 이러면 선행된 연구 자료가 결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이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습득이 아니고 다시 체득으로 가는 거예요. 습득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러려면 농사를 몇 년이 안 남으신 분들은 한 15년 정도가 농사가 남아 있으신 분들은 습득할 자료가 있는 거, 결과로 되어져 있는 거를 키우거나 하셔야 돼요. 품종이나 수형이나.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한번 부딪혀가지고 내가 길을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선행 연구되고 있는 자료를 내가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부딪혀 보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버려진 폐과원이 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응애 피해 많이 있고 탄저병이 발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 안 베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과수원이 옆에 있을 때 내가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기본 방제가 뭐 11회 방제인가요? 15회 방제인가요? 20회 살포하셨나요? 네, 무조건 내가 치는 거에 반은 더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0.5만큼은 더 쳐야 돼. 내가 만약에 이거다라고 하면 7.5번은 더 쳐가지고 한 23번은 쳐야 된다. 내가 원래 20번 친다라고 하면 주변에 이런 폐과원이 있다라고 하면 10번 더 쳐야죠. 반이니까 30번은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행히 올해 비가 적게 오고 이렇게 어떤 조건이 맞아서 병 발생이 적거나 이런 해에 다행스럽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주변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방치된 과원이 생기거나 폐원이 생기거나 뭐 복숭아 가수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병해충의 발생이 시기적으로 달라서 어떠한 것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방제도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 여기에 보면은 농약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소다라고 하는 거요. 달고나 만들 때 넣어 먹는 거. 여기 식초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물로만 씻는 것도 있고 물에다가 담그는 것도 있고 침지도 있고 수세도 있는 거고 그냥 뭐 껍질을 까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이산화염소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과산화수소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소독용 알코올 뭐 70%짜리로 씻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걸로 씻을 수도 있고요. 농산물을 당연히 씻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뽀얘지니까 그래서 참깨는 뽀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절대 넣을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져 있죠. 그랬는데 우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키우는 작물에서 농약이 아닌 어떤 거를 당연히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실험을 했겠죠? 무슨 실험을 했을까요? 실험 안 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무슨 실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기가 만드는 거랑 다른 농약이랑 섞어서 작물에 살포를 해서 그 농약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잔류하는지 실험을 했을까요? 안 했지. 혼용성은 실험했을까요? 안 했지. 뭐를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실험한 거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99%의 회사가 99% 실험한 자료가 없을 거예요. 거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엔간히 큰 회사한테 실험한 자료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지금 이거 장마철에 이게 확산이 잘 된다며 뭐 침투가 잘 된다며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병에다가 써붙여 놓죠. 그 소량의 면적에 살포를 해보시고 전체 면적에 살포를 해보세요라고 농가한테 떠넘기고 있죠. 근데 그게 기온이 30도일 때와 34도일 때와 또 사용하는 농약이 보호제일 때와 침투성일 때와 약해가 많이 생기는 것과 영양제를 섞으면 안 되는 거 갖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뭔 실험을 해봤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이 아닌 것들은 저런 제품들은 같이 안 치면 좋은데 농약을 공급하는 쪽에서 같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고생은 누가 하게 될까요? 길도 모르는 게 옆에 타가지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야. 돌아 나오는데 막 시겁하고 타이어 빵꾸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면 누가 고생해요? 운전하는 내가 고생이지. 옆에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들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지냐? 라는 거예요. 뭔 책임을 어떻게 지는데 이미 흘러간 시간 사비가 생기거나 줄이 생기거나 작물이 안 자라거나 농약이 더 빨리 씻겨 내려가 가지고 병이 더 많이 생기거나 응애가 안 잡힌다거나 했을 때에 뭔 책임을 져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권했던
유튜버가 됐든 농약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농약회사가 됐든지 간에 농약회사 뭐 대유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얼토당토하는 것들은 그냥 좀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야죠. 저런 것들을 농약의 그 대열에 끼워가지고 농약인 양 취급을 해 주시면 선생님들 안 돼요. 자, 자, 이제 곧 추석이 와요. 선생님들 참깨 이제 베어가지고 단을 지어가지고 세워서 비닐로 덮었다가 한 번쯤 털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참깨 있죠. 그 참깨를 참기름 이렇게 짜주는 기름 짜주는 동네 떡방앗간이나 이런 데 갖고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짜오잖아요. 왜? 중국산이나 수단산이나 이런 거랑 섞일까 봐. 수단산은 소주병에 담아서 뭐 하면은 얼마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 참깨는 내가 직접 재배했고 약을 쳤든 못 쳤든 간에 고소하고 어떤 거를 자식한테 줄 거예요. 명절에 오는 자식한테. 뻔한 질문을 왜 하냐고요? 제가 봤을 땐 농약이라는 거를 선생님들은 농약 이외의 다른 거를 비료를 섞는 거는 괜찮은데 영양제나 저런 알지도 못하는 뭐 거품을 제거한다거나 전착 효과를 뭐 한다거나 침투성을 확대시킨다거나 뭐 이렇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응? 조심하셔야지. 자식한테 아무거나 함부로 안 주잖아요. 농약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나노 골드고요. 탄저병이 발생하는 농가는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홍로고요. 반사 필링 깔았잖아요. 지금 생겼고 주변에 발생이 없어요. 앞으로 열흘 동안 비 소식이 없잖아요. 9월 5일이에요. 열흘이 지나면. 그러면은 이게 생긴 게 문제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추가로 방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뭐 말매미가 이렇게 사과밭에서 많이 있기도 한데 이거 일본 사진이에요. 일본에서 올라와서 일본 사람이 자기 사과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건데요. 한국도 지금 말매미가 막 산란을 할 철이고요. 날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매미 산란하기도 아주 딱 좋은 때예요. 그리고 이 사과는 이 정도 사과가 한 27만 원 정도 지금 공판장에서 거래가 되는 30만 원도 넘게 갈 수 있는 착색이 이제 완벽하게 된 건데 박사님 착색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나요? 예, 높은 데로 올라가세요. 해발 뭐 한 800m 이런 데로 올라가세요. 나무가 어려야 돼요. 과다착과하면 안 돼요. 품종이 좋아야 돼요. 박사님 거기에다가요 인산가리를 뿌리거나 상인이 뭔가를 주고 갔는데요. 혹시 이게 영양제, 이게 착색제라는데요. 이게 뭐 양귀빈인데 뭐 어쩐데요. 뭐 안티포를 뿌리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왁스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올해 지금 고온이 되잖아요. 고온이 되면 색깔 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가 사과 물량은 많고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적지라는 개념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으면, 적지로 내가 갈 수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잘 되는 품종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을 바꿔야 될 수 있어요. 품종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나무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고 나무 밑둥을 댕강하고 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접을 넣어서 키워서 바꾸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농장을 원하시면 견학을 시켜드릴 수도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농장주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상처를 줘서 이 밑에에서 도장지를 받아가지고 도장성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 도장지에다가 접을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키우는 이런 것들도 기술 지도를 합니다. 어쨌든 품종을 그 지역에서 착색이 잘 되는 거, 미리 되는 거, 착색이 필요 없는 거 이런 식 쪽으로 가시고요. 만생종은 후지 계통은 될 수 있으면 기능성과 만생종은 좀 피하시는 게 속이 빨개진다거나 후지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신규로 뭔가를 만드실 때에는 피하시는 게
피하라는 게 비율을 많이 줄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후지의 비율이 만큼 너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잡사과가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나머지 사과가 전체 사과 요만큼 해서 후지를 좀 더 줄여야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도 농사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애가 있는데요. 기온이 높을수록 응애가 점점 더 잘 번식을 하니까 하루에 고손자 본다 이거는 완전 그냥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택도 없는 소리니까 뭐 이틀 만에 갔는데 갑자기 응애를 먹었어라는 건 그 전에 있었는데 몰랐다가 그냥 피해가 어떤 한계, 임계치를 넘었으니까 피해가 요때 이렇게 안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요만큼부터는 눈에 제법 많이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는데 몰랐다가 지금 점점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미 이파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못 알아채고 있었던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수확이 끝난 뭐 홍로라든지 썸머킹이나 스가루나 이런 데에도 잘은 없지만 있으면 하시고요. 수확을 아직 하기 전인 가몽이나 뭐 후지 계통이 이렇게 있다, 시나노 골드가 있다라고 하면 예찰하시고 방제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에 점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리스도 그렇고 뭐 후지에도 점 생기고 찾아보면 뭐 알터나리아나 푸사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박사님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해주시면 쉽게 하자라고 하면 뭐 전문의 낙엽병이나 토양성 병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흙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연치 않게 혹은 전문의 낙엽병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렇게 점이 생기는 거를 딱 표시를 해놓고 시간이 경과할 때 보면 대부분 별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까 가공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봉지를 씌워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패라는 게 뭐냐면 봉지를 씌우면 착색이 기가 막히게 돼야 되잖아요. 헛봉지를 씌웠는데 속이 안 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온에 그냥 안에서 그냥 색이 나버리고 있어. 그래서 봉지를 씌웠는데 주변의 농가들은 탄저병도 없고 이 괜히 씌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탄저병은 잘 막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그 해발이 한 400이 넘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색이 좀 빠지면서 이쁘게 착색이 될 수 있어서 9월 5일쯤에 수확을 한다. 5일에서 10일 사이에 수확을 한다라고 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전쯤에 봉지를 벗기시면 아주 뭐 깔끔하게 수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가 쪼으면 이런 식으로 날이 더울 때 썩는 것보다도 먼저 갈라지는 게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시든지 간에 새 피해를 좀 줄이는 걸로 하시고요. 사과가 저도 그런데요. 보면 아침에 이제 사과 딸 때 일찍 따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미리부터 해가지고 그 전날까지 반사필름 해놓고 있고 그날 새벽에 막 물기 있고 막 이런 거 반사필름 걷기도 하고 나무 밑창으로 몰아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가 안 떴을 때 사과를 보면 색이 우와 너무 멋져. 좋아.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야 진짜 나도 한 농사 하는구나. 근데 막상 따놓고 보잖아요. 한낮에 내서 땄어. 그러면 따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밭의 머리에서는 밭머리에서는 색이 좋았는데 점점 들어오니까 이렇다라고 하는데 당연하기도 하고요. 사과가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 알돌리기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이 뒤에 면은 햇볕을 못 봐서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한데요. 아까 크고 좋은 사과가 27만 원쯤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과가 한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한 25만 원 갈 수도 있겠죠. 완전 빨개지면. 근데 그때에는 15만 원 이렇게 더 줄어드는 확률이 높죠. 왜 그럴까요? 잘 아시네. 색이 날 때를 기다렸다라는 건 너도 나도 다 같이 출하할 수 있을 때다라는 얘기죠.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사과 가격이 작년에 비하면 조금 낮은데요. 앞으로 뭐 추석이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어요. 뭐 색도 들랐는데 한꺼번에 따서 내지 뭐 이러고 있었었는데 이제 따서 본격적으로 출하를 해보면 그때 이제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크고 색깔 잘 나고 이런 것들 비싸게 돈 받는 거고. 자, 오늘은 밴드에 제가 올린 글만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종종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